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에게는 아들 형제가 둘 있었는데 큰 아들은 장가를 보내 따로 살림을 내주고 둘째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가 병으로 자리보전하게 되었는데 함께 사는 둘째 아들은 의원도 여러 불러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었죠. 걱정이 된 둘째는 의논을 하고자 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형은 어머니의 병에 무심하기만 하였습니다. 나이 들어 노안인 것을 뭘 그리 신경 쓰느냐며 내 알 바 아니라는 태도에 동생은 하는 수 없이 돌아서서 오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에 점쟁이를 찾아갔지요. 답답한 마음에 점이라도 쳐볼까 해서였습니다. 점쟁이는 녹일국에 가서 정명수를 사다 먹어야 나을 병이라고 점괘를 일러주었지요. 고칠 방도를 듣긴 들었지만 동생은 막연하기만 합니다. 녹일국이라니 듣지도 못한 곳이 아닌가요? 그는 다시 형을 찾아가 이 일을 의논하기로 했지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아. 녹일국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하는 소리냐? 같이 녹일국에 갔다 오자는 동생의 말에 형은 느닷없이 화를 내었지요. 동생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형님은 못 가시겠다는 겁니까? 오냐, 못 가겠다. 어머님이 그 때문에 돌아가신데도 상관없다는 것이군요. 그렇지, 이놈아. 딸린 처자식이 있는데 목숨을 걸고 약을 구하러 가기 쉽단 말이냐? 동생은 단념합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설득해 보아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지요. 그는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녹일국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았지요. 어르신들은 석 달 열을 꼬박 배를 타고 가야 한다는 머나먼 고장이라고들 했지요. 동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님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그 머나먼 고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푼푼히 모아두었던 돈이 있어 그 돈으로 배를 빌렸습니다. 배가 고향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덤벼드는 물고기같이 생긴 괴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황했지만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배를 멈춘 후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죠. 도와오는 일광보살님, 저가는 서광보살님, 하늘의 옥황상제님, 용왕할머니 모두 안도나시와 부디 보살펴 주옵소서. 어머님 병환이 심해 녹일국으로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옵니다. 약을 구하여 어머님한테 드릴 때까지만 두루 보살펴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주변이 순간 조용해서 동생은 살며시 눈을 떠봤습니다. 괴물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마침 불어오는 순풍을 받아 배는 경쾌하게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각과는 딴판으로 불과 열흘 만에 녹일국에 도착합니다. 정명수를 파는 약방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죠. 게다가 약방 주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을 가지고 돌아가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3첩만 먹이고 살아계시다면 6첩을 모두 먹여야 한다고 친절하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드린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띄웠습니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멀리 고향이 보이기 시작했을 무렵 동생 배를 향하여 한 척의 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형이 갑판 위에 타고 있었죠. 두 척의 배가 서로 마주쳐 멈추었습니다. 그리곤 형은 다짜고짜 동생에게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함께 녹일국에 가서 이 약을 구해왔다고 해야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을 것 아니냐? 어머님이 기뻐하실 것은 물론이고. 마음 착한 동생은 형의 입장을 생각해 약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약을 받자 갑자기 동생에게 달려들어 양쪽 눈을 찌르고 배의 밑창을 뚫어버렸죠. 배는 고통에 신음하는 동생과 함께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배가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보고서야 뱃머리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그는 의젓하게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님, 저희들 형제가 녹일국에 가서 정명수를 구해왔습니다. 어미 때문에 괜시리 그 먼 곳을 다녀왔구나. 그런데 동생은 어디 있느냐? 제가 먼저 급히 약을 가져오고 동생은 저보다 뒤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올 geb니다. 한편 동생은 배에서 떨어져 나온 판자 하나를 의지하고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었죠. 며칠을 표류하였는지도 모릅니다. 형에게 찔린 두 눈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판자 조각이 무엇인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더듬어 보았더니 모래와 바위가 만져집니다. 육지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동생은 더듬더듬 무트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지친 몸을 무태 뉘었을 때 손에 잡히는 막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만히 더듬어 보니 피리 같았지요. 슬픈 마음을 달래고자 동생은 그 자리에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피리를 불고 있는데 그 소리에 끌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동생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여 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긴 그들은 그를 보살피기로 하고 식사며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곤 밤이면 동생은 애달픈 마음에 또 피리를 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신기하게 눈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굿을 피우는 피리 소리의 소문은 이 나라의 궁예까지 다다랐습니다. 이 나라의 공주는 피리를 부는 동생의 사연을 듣고 궁으로 동생을 불러다 피리를 불어달라 하였지요. 그의 피리 소리는 온 궁전의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소리였습니다. 피리 소리에 홀린 공주는 왕에게 그와 결혼할 것을 바란다고 청하자 왕은 딸의 소원을 들어주어 마침내 그들은 화촉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주와 화촉을 밝힌 동생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고향 땅에 계신 어머니가 그리워 향수병에 걸리고 만 것이죠. 남편을 걱정하던 공주는 결국 남편에게 함께 고향에 가자고 청했습니다. 동생은 기뻐하였지요.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고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에게 비둘기 편지를 매달아 띄웠습니다. 한편 녹일국 정명수를 복용한 후로 어머니의 병은 완쾌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작은 아들 생각에 시름이 그치질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의 비둘기가 아들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자나깨나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갑자기 심신이 명랑해진 어머니가 이상스럽게 여겨졌지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바늘 상자를 뒤져보았더니 속에서 뜻밖에도 동생의 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형으로선 좋은 소식일 게 없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없애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새 동생이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형은 마을의 싸움꾼들을 데리고 배를 띄웠습니다. 동생이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없애버리자는 심산에서였지요. 이윽고 동생이 타고 오는 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척의 배는 가까워졌습니다. 동생은 형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착한 동생은 지난 날을 잊었는지 분노보다는 기쁨이 앞섭니다. 그러나 선체가 서로 맞부딪히자 형의 배에서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동생의 배를 습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동생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7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왔습니다. 비둘기는 몸에 휘감고 온 모래를 형과 싸움꾼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지요. 형과 싸움꾼들은 모래가 눈 아래 박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배에 있던 사람들은 싸움꾼들을 모두 바다에 빠뜨려 쉽사리 상대방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형마저 싸움꾼들과 운명을 같이 했지요. 그리고 동생의 배가 고향에 닿자 온 동네 사람들은 환영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한 작은 아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고 공주인 며느리의 대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악행을 저지르며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 것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그 악행에 자신이 걸려 넘어져 사라지기도 하고 애써 고통을 받기도 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게 또 사람인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